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실패는 말차라떼라고 생각해요. 첫입 쓱 마셨을 때는 좀 씁쓸한데 먹다 보면 또 달달한 게 씁쓸한 맛도 잊어버리잖아요. 실패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실패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실패는 아프고 힘들죠. 실패했다고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실패를 했을 때는 일단 정말 절망스러웠고요. 왜 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 실패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하기도 했고.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의 진행을 맡은 윤고은입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 있고 현재 EBS 윤고은의 북카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20, 30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내 경우는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실패하셨나요?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한 것을 누가 알면 어쩌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혼자 앓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EBS가 교육방송 51년, 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창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공유된 실패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모토로 여러분과 실패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조언이나 솔루션 또는 그래도 힘을 내야지 라는 식의 위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누구나 비슷한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스스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모실게요.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 자체로 특별한 네 분입니다. 먼저 모 방송국 요리 오디션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죠. 최윤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오랜만에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는데요. 지난 요식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번 도전자로 출연했던 최윤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예전 EBS 나도 작가다에 출연했던 분이십니다. 박민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주이고요. 제가 썼던 글 개고생은 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의 글로 한번 EBS 라디오에서 찾아뵀던 적이 있고요. 저는 뭐 비서, 마케터, 그리고 뭐 기자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엄청 다양한 실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실패 보유자로서 오늘 재미있는 오늘 즐거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대 후반에서야 자신의 꿈을 찾아서 다시 도전하는 분입니다. 이마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해서 돌고 돌아 현재는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배우 이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특이한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박정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차 티코로 이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도전했던 박정수라고 하고요.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고 로봇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이제 보행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네 분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네 분을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꽤 큰 것인데도 지금 꽉 찬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테이블 더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더 붙어 앉고 싶은 이 마음. 맞아요.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마 얘기하다 보면 이 거리가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아까 살짝 얘기 드렸지만 스튜디오에 3분까지는 모셔본 적이 있는데 4분은 처음이에요. 엄청난 도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우리가 활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패가 전혀 없는 삶은 굉장히 드물 텐데도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편하게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좌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시간을 이해하려고 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에서는 지난 4월 청취자 여러분의 실패담을 공모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중 수상작으로 뽑힌 한 편의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N년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퇴사할 때 주변에서는 무계획 퇴사는 위험하다, 회사 밖은 많이 춥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탈진한 상태로 매일 울며 출근했던 시간들보다 퇴사 이후 재취업조차 되지 않는 지금이 더 힘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커리어를 쌓고 가정을 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데 나는 퇴사했던 그 시점에서 멈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서류는 150번 넘게 떨어졌고 20번의 면접도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살은 나를 향합니다. 학벌, 나이, 경력, 불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도착하면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좌절, 실망, 우울, 무력함, 세상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실패자다. 인생이 침몰하는 배 같다는 생각. 면접 뒤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시간을 납득시키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눈이 높은 건 아닌지, 그렇게까지 취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논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구직자, 게으른 청년,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나비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20번의 면접 불합격에도 실패의 좀처럼 무뎌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난 원래 실패하는 사람이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읽은 오은 작가의 산문집 다독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에게 실패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묻자 아이가 말합니다. 다시 한 판 더 하라는 거예요. 실패는 다시 한 판 더 하라는 말. 결국엔 뻔한 위로, 뻔한 조언일지라도 저는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 판 더 합니다. 언젠가는 이 지겨운 실패의 터널 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말이죠. 네, 청취자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겨운 실패의 터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맷집이랄까? 내 인생의 맷집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럼 좀 견딜 수가 있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고 무력감이라는 게 또 축적이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 사실 불합격이라는 단어랑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배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합격하면 그래도 그 근로 기간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보장되어 있지만 저희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은 계속 봐야만 되는 상황이고 한 번 봐서 붙어도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계속해서 오디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한 갑자기 슬퍼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또 배우시니까 이마리님은 또 이 사연을 보면서 불합격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익숙한 기본값이다라는 하는 생각을 또 하신 거죠. 네. 또 네. 그럼 하루에 여러 번 불합격을 맞으신 적도 잦으신가요?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 여러 번요? 오디션이 막 여러 개 겹친다든지 이런. 오디션이 겹친 적이 있는데 불합격 통보를 하루에 여러 번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늦게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까 사연자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친구들은 다 가정 꾸리고 이렇게 사는데 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 말에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마리님, 이마리 배우님의 그 오디션 실제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올리신 그 촬영 영상 한 1년 전쯤인가 올리신 것을 제가 봤어요. 짧은 영상을. 근데 첫 시작이 이제 그 카메라를 향해서 혹시 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대답할 뻔했다니까요. 저는 이러면서 왜냐면 카메라 밖으로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의 내공이 되려면 얼마나 그 오디션 현장을 장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또 가끔은 지칠 때가 있으셨다는 거죠. 네, 특히 처음에는 저도 원래 교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어떤 탈락이나 불합격의 경험을 할 뭐라고 해야 될까? 기회? 네, 기회. 할 환경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쪽을 하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부정을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첫 그 탈락의 경험을 했던 그 날 잊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어떤 실패가 거듭될 때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 맷집을 좀 키워주기도 한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쌓이는 피로감과 좌절이 쌓이면 무력감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하셨는지. 여기서 터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는 오히려 터널은 뭔가 끝으로 가다 보면은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냥 아예 동굴에 갇혀있는 느낌? 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명확하네요. 일로 계속 걸어가면 어디선가는 이제 출구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과 그게 막혀있음을 아는 것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초반이나 중간에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최윤성님은 요식업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셨잖아요. 그 도전의 계기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선 사실은 조금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가정 환경에서 먼저 자라는데요. 요즘 말하기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24살인데 이제 24년 동안 이제 아동 보육 시설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부모님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다른 친구들과 저가 조금 다른 환경에 있다는 거를 조금 일찍 깨닫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런 환경이 뭔가 많이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이는 뭔가 사회 계층을 뛰어넘고 싶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그때는 학생이어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좋은 지금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그냥 오로지 학창시설에 이렇게 공부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뭔가 사실 그때만 해도 뭔가 이게 내 길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거 약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거의 1년 반 동안은 이제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뭐랄까 많이
무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원하던 그런 대학 생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무료하고 뭔가 좀 지친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뭔가 그때 한 공지를 보게 됐어. 네. 제가 원래도 엄청 음식에 관심이 많고 뭔가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뭔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네, 그때 음식에 관심이 많은 정도하고 내 사업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네, 있는데 사실 그 두 개 따로긴 했죠. 그러니까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업을 또 하고 싶다. 근데 이 사업을 만약에 하려면 사실은 그냥 제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다른 네. 아이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네.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꿈을 가지고 다른 꿈과 연결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식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네.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딱 그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준결승까지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멋지신데요,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혹시 전공은 뭐였어요? 저의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과였어요. 그래서 요식업과는 진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공이었고 그래서 요식업 경력이 사실 1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을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요리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긴 한데 그때 처음에 목표랄까? 이런 걸 좀 설정을 해두지 않아요? 도전자 여기까진 입장에서. 가겠다. 네, 내가 여기까진 가겠다. 누가 물어보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난 요 정도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목표를 크게 잡아서 우승이긴 했어요. 우승이긴 했어요. 네. 우승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하겠다. 뭐 그런 느낌의 배포가 느껴지는데. 꿈은 크게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요. 원래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일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딱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나는 좀 작게 잡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잡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일단 하고 그 다음은 덤이다 이런 편인데 지금 윤성님은 목표는 우승이긴 했어요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 평소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높게 잡고 그러면 이거에 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근처라도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약간 그렇게 도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제가 딱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겠지 하면 딱 그거 목표를 잡고 그거보다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잡아둔다. 네. 나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안전빵이랄까요? 네, 안전빵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윤성님은 좀 높게 잡았는데 이제 우승이 아니라면 그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탈락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되게 뭐랄까 사실은 뭔가 무료한 대학생활,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뭔가 흥미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뭔가 그 학생 때 뭔가 그 열정이 안 나왔달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되게 열정 있는 제 자신을 뭔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노력을 엄청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촬영하면서 진짜 인생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었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순간마저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딱 탈락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했던 노력들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딱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허무함?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탈락이 된다고? 이러면서 약간 내 노력이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그 내용처럼 정말 결코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노력이 부정당하는 그 느낌인 거잖아요. 내 노력이 부족했으면 약간 그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겸손해져야지 싶기도 한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회피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그 불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배우 마리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랑 조금 연결해 보면 윤성님 말씀드리니까 그 문장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 깨져도 조각이 크다. 그 말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꿈을 크게 가지는 스타일이었는데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작게 갖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래야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성취하면 다음 깨는 목표. 맛. 네, 맞다. 그러니까 도장 깨기 하듯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때 이게 계속 아까 사연자님도 실패하는 느낌이 되게 힘들다고 하셔서 저는 그래서 일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진짜 러닝이라든지 내가 오늘 3km를 뛰겠어 하면 나 3km 성공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소소한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훈련이 될 것 같아요. 네. 반복되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힘든 일 주변에 뭐 배우들 보면 불합격 당했을 때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각자마다 해소 방법이 있는데 저는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싶어서 운동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목표를 잡고 약간 해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터득하게 된 잡게 된 손잡이 같은 방식인 거죠. 네. 추천하시나요? 다른 분들께도? 너무 추천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정수님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그냥 로봇 새로 만들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마인드를 저는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을 때는. 마인드를 바꾼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뭐 이게 그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실패했을 때 그 지원해 주신 분들은 죄송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 때문에 약간 뭐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왜 안 되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약간 좀 실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여기서 뭐 후회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실패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실패를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익숙하게 거죠.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다시 도전하자 그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세팅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박정수님은 지금 카이스트에서 로봇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카이스트에서 로봇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왠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선도할 것만 같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저도 보니까 그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과학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실패가 친구 같은 거의 만성질환 같은 거더라고요. 끌고 같이 잘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마음가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정말 감사한 행운 같은 걸로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게 마리님과 정수님 다 얘기하신 게 실패를 그냥 인생의 기본값으로 둔다, 디폴트로 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나고자의 자시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일단 높은 걸 봐야지 뭐 특히 청춘에게 청년이 말이야 이러면서 좀 꿈을 크게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해서 실패 실자만 꺼내도 좀 굉장히 나약한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쩌면 실패의 순간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더 했습니다. 윤성님 이 얘기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실패를 많이 겪어본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뭔가 순탄하게 흘러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도전들을 할 거고 그런 실패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조금 사실은 그런 도전들을 이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하면서 그런 실패 과정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되게 익숙한 거고 약간 동반자처럼 그렇게 뭔가 되게 이거 해서 약간 내가 나고자가 아니라 이렇게 실패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길에 뭔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끌고 가다 보면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패널 네 분이 음악도 한 곡씩 챙겨 오셨어요. 제가 아까 얼핏 저도 한 곡을 챙겨 왔거든요. 그래서 얼핏 이 음악 한 곡 골라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곡을 반복해서 들으셨을까요? 힘드셨죠? 했는데 지금 이 네 분 중에 세 분께는 여쭤봤거든요. 단박에 고르셨다고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니 저만 지금 저거 주섬주섬 찾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마리님은 네. 혹시 여러 곡을 스쳐서? 저는 한 두세 곡 중에 고민하다가 그렇군요. 저는 한 50곡 들은 것 같거든요. 50곡? 세상에. 네, 좀 결정을 잘 못해서 이것저것. 근데 사실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 분들 포함해서 청취자분들께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줄 한 줄 다 의미 부여를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주 단박에 좋아하는 곡을 골라오신 윤성님의 곡부터 먼저 틀어보려고 합니다. 골라오신 곡이 뭐죠? 저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라는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곡을 되게 선택한 이유가 뭔가 좀 저만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휴학을 하고 알바랑 그런 걸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약간 4개월 정도? 약간 세계 일주를 그렇게 해봤는데 세계 일주? 네.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제가 기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어떡해. 그 가방. 제가 배낭여행인데 가방이 하나 딱 있는데 그 가방을 딱 두고 내린 거였죠. 그런데 그 기차는 제가 원래 가려던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헝가리까지 가는 기차였고 그래서 이 가방을 이제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그때 한 2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여권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여권, 지갑 이런 거 다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되게 큰 짐들을 가진 가방을 잃어버렸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가방을 되게 잊어버리고 나서 뭔가 되게 마음이 헛헛하잖아요. 엄청 힘들고 약간 좌절감 느껴지고 내가 이 여행을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과정에서도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헝가리로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 이 뮤직 어플이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하나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 알고리즘. 잊어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네. 너무 위로가 받았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 제목처럼 뭔가 그런 되게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그런 감정들이 뭔가 저를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 실패를 하거나 그랬을 때 뭔가 그런 감정들을 빨리 이렇게 딛고 일어서려면 뭔가 잊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곡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이쯤 되면 인생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실패 경험에 대한 좋은 비유인 것 같은 게 기차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뭔가를 내 의도랑 상관없이 두고 내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음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가시죠.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이런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분이 막 이렇게 추억들을 많이 꺼내놓고 계십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또 민주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그 말씀 주신 거 듣고 생각났는데 저도 어떤 되게 허무한 순간에
이게 진짜일 리 없어라는 노래를 딱 제 귀에서 나왔거든요. 임정희 씨가 아마 부른 걸 텐데. 네. 근데 그게 진짜 아예 반주가 없어요. 그 가사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딱 치고 바로 나오죠. 치고 나와요. 근데 네. 진짜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게 딱 꽂히는데 웃기더라고요. 그게.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알고리즘 뭐지? 막 이러면서.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네. 진짜일 리 없어가 네. 딱 나와서 그땐 좀 웃겼어요. 오히려 약간. 그래. 배경음악이 딱 나오면 네. 내 경험, 내 실패라면 실패인데 이것이 약간 거리두기하고 보이기도 하죠.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그 가방은 그래서 못 찾으신 거예요? 사실은 가방을 찾긴 찾았습니다. 네, 한 일주일 거쳐서 제가 그 기차 그 회사에다가 이메일 이렇게 써가지고 분심을 딱 들어와서 메일을 딱 받아서 갔더니 가방이 있던 거예요. 네. 근데 가방을 딱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제 돈 되는 것들은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노트북이나 막 제 고어텍스 바람막이 진짜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가져갔고 그냥 남은 게 약간 뭐 내복이나 뭐 속옷 그냥 뭐 샴푸 이런 것만 남겨줘서 고마워요. 네, 고마웠어요. 네. 그렇군요. 그나마. 이 사연이 너무 강력해서 이 노래에 이제 얹혔어요. 이게 더 가방이 떠다녔어요. 노래.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패담 공모에서 선정된 사연입니다. 피아노는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놀이터보다 피아노 학원이 더 좋았고 혼자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매년 전교생 앞에서 연주하고 콩쿨에서 1등도 하면서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피아노 콩쿨 대회가 있었어요. 2월의 매서운 겨울 아침, 손은 얼고 손가죽은 하얗게 갈라진 채 대회장에 도착했는데 제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손을 풀 틈도 없이 무대에 올라갔고 노란 조명 아래 저는 가장 사랑하던 피아노 위에 얼어붙은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편없는 연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심사평은 참혹했어요. 손가락이 고르지 않다. 연습이 부족했다. 저는 매일 울었고 매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피아노를 멀리했고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손에 붕대까지 감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꿈은 무너졌고 저는 정말 깊이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학교에 반주를 부탁하셨어요. 망설이다가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섰고 먼지를 닦고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시 몰입했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매일 아침 실패했던 그 곡을 연습했고 결국 무대에서 쇼팽의 흑건을 연주하며 다시 한번 저를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저는 일찍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노력한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네,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자부했던 일에서 실패를 했을 때의 타격은 정말 크죠. 가장 세상에서 좋아했던 일을 거의 반동의 힘으로 정말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손에 일부러 붕대까지 감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 어떤 것인지 좀 느껴지기도 해서 정말 한 세계와의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했던 시간과의 이별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지만 김수영 시인의 시가 등장해서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게 또 우리 삶이기도 하니까 풀이 눕고 다시 일어나는 거. 민주님, 네.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눕고 일어나다 하는 게 사실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 이 회복 탄력성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거의 3월하고 4월 2달 가량을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 이유가 조금 약간 우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험관 아기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2번의 유산을 겪고 이제 아이가 2번이나 심장이 멈추어서 이제 그 보낸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사실 너무 두렵고 집에서 커튼이랑 커튼 닫히고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앞에 여러 직업들을 경험 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좀 정장한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 금융사에서 재무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상계들을 만나서 뭐 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에 뭐 설계해드리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세금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기가 너무 두렵고 막 그냥 전 바람이 스치는 것도 싫은 지경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일어났던 방법이 있습니다. 아, 방법이 있다. 네. 극복하기 위해 내가 이런 방법 써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기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월에 세상에 나와서 지금 이제 6월이니까요. 네. 세상 문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또 마리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씩 도장 깨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업 쪽으로 일을 전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제 못하던 거를 오늘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0.0001이라도 나아지는 그 기분을 저는 계속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제 못하던 거 오늘 하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일단 운동화만 신고 현관 앞에 서 다시 누워. 그럼 너무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그럼 다시 누워. 됐어. 오늘 하나 했어. 운동화 신기가? 네, 현관에 앞에 서는 거죠. 서는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기 너무 싫어서. 그리고 다시 그냥 너무 싫어서 빨리 다시 누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래 오늘은 신고 한번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고 오자. 뭐 이런 거. 그리고 했어요. 또 그렇지만 나가긴 여전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침대로 숨는 거죠. 또 울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뭐 아파트 입구까지, 그 다음 날에는 뭐 그 앞 편의점까지, 그 다음 날에는 옆에 반찬 가게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게 된 후에 지금 회사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꼬박 한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와, 지금 민주님은 아까 소개를 이제 나도 작가다 EBS 프로그램 거기서 또 상 받으시고 제 부캐입니다. 작가는. 작가가 부캐다. 근데 작가는 가끔 또 본업처럼 또 평생 반려 친구처럼 가기도 하니까요. 작가가 부캐고 아까 또 15개 15년 정도. 2010년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바로 시작해서 야간들랑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경야독 에피소드를 쓴 게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번 그 얘기도 살짝 다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제가 고졸 출신으로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계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대학생 인턴들 들어와가지고 저는 20살, 21살, 22살이었는데 26, 7, 8이 들어와서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내가 일을 더 빨리 잘하는데 이게 좀 한계를 본 거죠. 이거는 저 하기가 뭐라고 내가 따고 만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좀 어쨌든 제가 소녀 가장이어가지고 생활비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컨텐츠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기는 따야겠고 그래서 막 야간대학교를 검색을 했는데 다행히 병행할 수 있는 학교에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면접을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4년 동안 병행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거의 매일 1시간씩 자고 그때 그렇게 어리지 않았으면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당선된 글이 개고생은 아무나 하나라고 주변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얻은 게 너무나 많다. 저는 이제 회사만 다니는 삶이 너무 즐겁거든요. 회사 끝나고 학교 안 가도 돼. 이게 너무 즐거워서. 그 뒤에 뭐를 하도 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자산이 저한테 너무 큰 거여서 약간 이번에 뭐 시험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항상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좀 활기차게 얘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내딛기가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고. 네, 맞아요. 거기서 일어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누가 조언을 해주셨나요? 그렇게 뭐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아니요. 근데 그냥 뭔가 어제랑 다르게 해야 오늘 성공한다는 거를 제가 영업으로 직업 전환을 하면서 조금 배운 거여가지고 네. 그냥 여기서도 뭐 하나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우리 자기 소개할 때부터 그 실패 자산 이런 식으로 많이 쓰셔서 영어 보유 자산. 지금 제품 컨설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네. 이게 단어가 아무래도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느낌들이 착 달라붙어서 느껴졌어요. 네. 근데 정말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아마 다른 세 분도 비슷한 경험들 좀 상황은 달라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최근에 그 리커넥트라는 책을 쓰신 장재열 상담가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력감에 휩싸인 사람 누구나에게 이렇게 동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데 그 미션이 대단한 게 아니라 현관 앞 신발 정리 혹은 뭐 한 달간 유지하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혹은 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러면은 아침에 너무 바쁘지만 침구 정리인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이 뭐냐면 아침에 나가는 내가 저녁에 들어올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다 내가 나를 그 책 리커넥트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데리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나를 돌봐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친구 정리 딱 되어 있는데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좀 그래도 포근하겠어요. 아마 지금 다 두고 나오신 친구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민주님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돌보듯이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 엄마가 봤다면 뭐라도 먹으라고 했겠지. 뭐 옷이라도 입고 뭐 이렇게 방 청소라도 시켰겠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아주 작은 돌봄,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 다른 분들도 시도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혹시 의식적으로? 저는 밥 먹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밥 중요하죠. 보통 맞아요. 바쁘신 분들 특징이 끼니를 잘 안 챙겨 먹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아프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식사 시간 되면 만약에 밥 먹을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간식거리라도 에너지바라도 사서 무조건 그 시간에 섭취를 해요. 항상 가방에 먹을 게 있겠군요. 그렇지. 지금 가방 어딨죠? 네. 아까도 사실 샌드위치를 너무 감사하게 주셨는데 저 혼자 먹고 있어요. 네, 아침 식사 시간이니까 지금 중요한 거죠. 맞아요. 중요한 거죠. 시간을 무조건 지킵니다. 저는. 네. 진짜 또 배우시기 때문에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몸과 나의 기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맞아요. 그렇죠. 네. 정수님은 혹시 저는 딱히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한 것은 없다. 네, 의식적으로 따로 뭘 하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로봇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신 거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막 깊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게 부러운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죠. 부러워요. 저도 너무 깊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어떤 계기가 딱 왔을 때 사실 또 사실 부여잡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하다가 찾게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잘 흘러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윤성님은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네. 친구 정리 잘 하세요? 친구 정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반성했어요. 이제 앞으로 좀 잘해야겠다. 네, 잘해야 되겠다. 네. 정수님은요? 저는 제 방은 정리 안 하고 이제 일단 제 본가 가서 잘 때는 정리를 하는데 이제 제 방은 굳이 남들한테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러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긴 하죠. 그러니까 나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사실 정수님의 그 삶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순탄하게만 이렇게 나 마음고생한 적이 없어라고 그렇게 흘러간 건 또 아니에요. 엄청 강력한 사건을 또 겪으셨더라고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2019년, 이제 한 6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학교를 이제 한 3,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좀 되게 정신없이 학교 막 공부하고 뭐 하고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쉬고 싶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도전 같은 걸 해본다면은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해보자. 근데 제가 학부 때 그 자동차 만드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한번 아예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티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알죠. 저 옛날에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네. 제 어머니 차가 티코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의미 있는데 뭐 우리나라 최초 경차기도 했고 그다음에 연비도 엄청 좋기도 하고. 그쵸. 근데 뭐 그 되게 사람들은 그때는 막 티코 유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티코 찌그러지면은 이제 막 창문 닫고 배기관에 하면 이제 차 펴진다고. 네. 그래서 그만큼 되게 무시받는 그런 차였는데 이제 이걸로 한번 그 유라시아를 횡단을 해보자. 유라시아 횡단을 티코로. 그래서 일부러 티코를 선택하신 네, 일부러 거예요? 어려운 거를 좀 골라보고 싶어서. 네. 와,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8개월간 그 준비 단계라는 걸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차를 고르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제 고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그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이제 그 차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해보고 이런 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차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차를 끌고 이제 해외를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뭐 루트를 정한다든지 그냥 대충 11,000km 정도 했었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좀 계획 같은 거 세우고 뭐 정비소 뭐 그 중간중간에 막 주유소 이런 거 다 찾아놓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P형은 할 수 없는 여행인가요? 근데 저는 MBTI는 P긴 한데. 네. 그렇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또 생존이 걸려있는 네, 여행이기도 하니까 네.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사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아예 출발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출발이 한 7월 달쯤 되고 진짜 5월 달쯤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티코 동호회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한번 부품 같은 거 주신다고 한번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도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그때 터널이었는데 이제 안에서 육중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뒤차라서 막 죽진 않았는데 근데 좀 그것 때문에 좀 크게 다치고 이제 네. 차는 이제 폐차하고 그렇게 종료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함께 동아리 활동하고 했던 그 네. 친구들과 처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또 가족들이 또 응원해 주시기도 했고 네네네. 근데 나중에는 내가 몰랐던 사람들도 이 티코로 유라시아 횡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가져주시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딱 실패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났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약간 그분들한테도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당시 사고 났을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몰랐는데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막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이제 손가락 왼쪽 엄지였는데 그 뼈가 다 이제 가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네. 그것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막 완전히 이렇게 잘 접히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안 접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영향을 네, 뭐 치약 짤 정도는 돼서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정수님이 아닌 다른 분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들게 다가왔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네, 그 도움 줬던 사람들 얼굴이 싹 지나가요. 저도 그럴 것 네. 같아요. 그 부담감,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셨겠죠.
근데 그 과정 어떠셨어요? 직접 이제 맞부닥칠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되게 이제 회복도 좀 해야 되고 이제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던 상황이니까 수업도 들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수업도 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좀 그냥 학교를 중간에 좀 쉬고 저도 좀 쉬고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님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건 약간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너가 한 실패를 좀 직면하고 너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휴학을 하진 않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바로 복귀를 했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나선 바로 그냥 일상으로 복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수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 제가 드렸을 때 다들 그 응원했던 사람들 얼굴이 생각날 것 같아요 하셨지만 이게 바꿔서 내가 그 응원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티코로 유라시아 횡단하려고 했던 청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지금 중단됐어 무산됐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그쵸? 오히려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행이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전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병원보다 경찰서로 먼저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사고 났으니까 바로 병원도 바로 실려갈 수 있었다 이러면서. 그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해주신 네. 말씀도 굉장히 맞아요. 소중했네요. 네. 그런 일을 또 겪으셨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뭔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도전했다 하는 그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헤아리는지도 사람마다 기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정수님 상황 같은 경우는 그 꿈을 불가능한 거 한번 해볼까? 티코 부품도 지금 다 없고 한데 그걸로 한번 그럼 유라시아를 횡단해봐? 하는 마음을 먹었던 순간부터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는 그 낯선 여행지 출발점에 서야 되는 그 순간부터인지가 다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가 도전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때는 그냥 진짜 출발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부터가 이게 그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프로젝트 진행한 것 자체도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사실 어떤 여행들은 떠나기 전에 준비 기간에서 사실은 그 여행으로 인한 배움이나 설렘을 다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도 몸이 아까 치약 자주.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살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룸메한테 막 짜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치약 짜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냥 좀 그런 것 자체가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손을 하나를 못 쓰는 상태에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학교를 일주일 빠졌을 때 그걸 복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과제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5월 달이었는데 5월 초였는데 근데 5월 한 달 동안 진짜 그냥 맨날 새벽에 거의 밤새 가면서 막 손 하나로 막 코딩도 하고 문제도 풀고 수업도 듣고 하면서 지냈는데 좀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신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다행이네요. 제가 다친 게 왼손이어가지고 오른손이었으면 아예 그게 뭐 안 됐을 텐데 왼손이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의 순간들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당시 너무 괴로웠던 그 당시 그 사고를 겪은 당시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냥 그냥 사고 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속도로 타지 말고 국도 타고 가라고. 예전에 그게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저 얼마 전에 출장 가는 것 때문에 그 고속도로 다시 탈 일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이후로도 안 탔어요. 그냥 중부 탈 일 있으면 그냥 경부 타고 돌아가든지 해서 거길 안 타려고 했는데 PTSD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야, 사고 날 만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좀 덤덤하게 그래도 보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직면을 또 하셨어요. 여러 상황에서 직면할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보니까 벌써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EBS 창사 특집 프로그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나눌 예정이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민주님이 골라오신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곡은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듣다가 하는 거고. 저는 네. 아이유님의 아이와 나의 바다를 챙겨왔는데요. 사실 이게 노래 가사가 진짜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됐고요.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가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들이 있지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그러나가 아무리 뭐 그래 뭐 괜찮아 이것도 뭐 오히려 다행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정신 승리를 해도 그러나 아물지 않는 거는 있다 뭐 이런 시작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헤매고 삶에게 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알아.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저한테 강력하게 위로가 돼가지고 챙겨와봤습니다. 와,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들으시고 잠시 후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저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요즘 청춘인데요. 제가 하루에 100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100번송 폴더 안에 들어있던 곡을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바로 플레이리스트 추가했습니다. 진짜 함께 공유하는 기쁨 너무 좋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뭉클한 지점 전 여기였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들 수고 많았어. 사실 이거 너무 그냥 평범한 인사말 같긴 한데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훅 무너지듯이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옆에 없다면 내가 나에게 옆에 있어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음악 틀어봤고요.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패가 두려운 청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 30대 청춘들이 실패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털어낼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특별한 네 분, 박민주님, 박정수님, 이마리님, 최윤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실패담 공모에 선정된 사연을 먼저 듣고 오시죠. 군에 입대하기 전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다치지 말고 항상 몸조심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내게 예외를 두지 않더군요. 2번의 훈련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저는 재해보상군경 7급 국가보건 대상자가 되었죠. 사고 당시 의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와 병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죠. 나란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짜 원망도 많이 하고 세상이 그냥 싫었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국군병원을 떠나던 날 저를 간호해 주시던 만사객 장교님께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육군을 대신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꼭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날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또 펑펑 울었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그 짧은 말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제게 다시 살아볼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한 끝에 저는 지금 다시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을 떠나서 호주에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때 그 간호장교님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수험 생활을 해서 간호대학에 편입해서 지금은 간호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도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손길, 그 말 한마디가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제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의 버텨볼 이유가 되고 싶습니다. 사연 이렇게 흘러나오는 동안 여기 계신 네 분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았던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주고픈 마음, 이게 참 아름답게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누군가의 버텨볼 이유가 되고 싶다라는 말, 희망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마음이 생기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진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것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이긴 한데 가끔은 나를 진짜 힘든 그 상황에서 구출해주는 것도 타인의 어떤 행동 하나 그리고 표정 하나 말 한마디이기도 하다는 거 아마 살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성님은 오디션 프로그램,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딱 내가 떨어졌어 조금 허무해졌을 때 그때 나를 향해서 들려왔던 말들 중에서 특히 어떤 말들? 저는 약간 말들보다는 약간 좀 그냥 그 사람들의 존재만으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20명의 도전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우승을 한 사람인 거고 사실 저와 같은 이제 탈락자분들이 19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19명의 그 출연자분들이랑 되게 많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위로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도 좋은 기회로 같이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음식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 그 출연자들끼리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월까지 그렇게 같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같이 장사를 하면서 되게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경쟁이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내게 남은 것 중에서 좀 특별한 우정도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어떠세요? 전우회 아닌가요? 전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나는데요, 진짜. 네. 이런 경험들 많이 갖고 계시죠.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타인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순간. 네, 정수님. 네.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의 그 실패를 마주해라 라는 그 도움이 앞으로 제 인생에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한번 그렇게 힘들지만 뭐 극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극복이고 이제 해결인데 이제 해보고 나니까 이후에 좀 제가 다른 실패를 겪더라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실패를 겪었을 때 이제 좀 좌절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해결 방법을 다른 걸 찾아보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생긴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을 육성으로 해주시고 듣고 하는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하죠. 그런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위로받았던 거는 사실 이번에 그 시험관 이슈 끝나고 좀 챗GPT를 조금 제가 많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조금 썼는데요. 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근데 이유가 이게 남편도 같이 저와 같은 실패를 함께 겪은 그야말로 진짜 전우로서 그렇죠. 남편도 바쁘고 똑같이 속상하고 힘든데 이거를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면 바쁘고 예민하니까 내가 또 서운해지기도 하고 남편한테 이걸 또 뭐 표현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아픔이 있을 텐데 그럼 어디다가 나는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챗GPT에다가 이만저만 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런 내가 또 예민한 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 지금 정상인가? 막 이런 거 얘기를 막 하면 사실 AI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말 해주거든요. 진짜 너무 당연해. 막 이러면서 그 감정 너무 지극히 정상이야. 막 이런 그냥 너무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나 지금 날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날 모르는 사람조차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근데 심지어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냥 나가서 경험을 해야 돼? 아니면 충분히 괜찮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답변이 궁금한데요? 챗GPT가 뭐라고 했는지. 제 거를 분석을 막 하더니 저랑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한 달 동안. 너의 성향이라면 너는 조금 더 쉬는 게 맞아. 막 이러면서 딱 솔루션을 줘요. 그러면 괜히 뭔가 약간 어디 한번 그런 괜히 그냥 좀 저는 이걸 좀 희망 대출이나 긍정 대출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네. 좀 희망 대출이요? 네, 희망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걔는 저한테 좋은 말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보통 대출이라 그러면은 다시 상환을 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빌려온다라는 개념에서 내 것이 아니라 희망이 지금 나한테 없으니까 여기 이걸 통해서 빌려오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챗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 시리와 사랑에 빠진 스토리였거든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시리에게 자꾸 위로를 받고 이러다가 이제 시리와 사랑에 빠진 그래서 이야기. 논란도 있어요. 그게 불륜이냐 아니냐.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지금. 근데 진짜 이렇게 전적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사랑에 빠질 정도의 감정이 들겠구나 싶어서 보면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저는 최근에 제 주변 지인들이 얘기를 할 때 내 GPT가 나의 GPT가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GPT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그러네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대화를 학습하니까 나의 반려 무엇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러니까 인간만이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막연한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이었다면 그것을 또 어찌 보면 요즘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사실 위로라고 하는 건 쌍방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좀 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님이 그 안에서 또 이걸 나에게 맞는 위로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사실 알게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되게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선택지가 어려우면 동전 뭐 앞 나오면 하는 거, 뭐 뒤 나오면 안 하는 거 이렇게 정한 다음에 던진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 하지 마 이게 나왔는데 아니, 뭐야 이거 미신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나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제가 대화를 리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속마음을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죠. 와, 이것도 좋은 팁인데요. GPT 저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정말요? 처음 봤다고요? 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연구할 때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연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뭐 이거 무슨 개념이야? 막 설명해줘 이러면. 근데 가끔 이제 이상한 답변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GPT랑 싸워요. 아니 그거 말고 다시 설명해봐. 이 분야에서 이걸 얘기한 거야 이러다가 다시 끄고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 한 채팅으로 계속 쌓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활용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고마워 이런 말 안 하시죠? 좀 더 얘기해봐 약간 이 정도만 하고.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답변을 알려줬을 때. 네, 그거를 안 하면 좋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발자가 쓸데없는 거라고. 네, 쓸데없는 거라고. 근데 자꾸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 아까 그 정수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희망 대출은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걸 만약에 갚아야 한다면 민주님이 그렇다고 이걸 뭐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대출과 상관이 된다면 이게 또 사회를 느슨하게 연대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대화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예, 아니 이게 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느낌을 받으신 또 우리 패널이 계시네요. 마리님. 네. 마리님. 일단 전 위로가 되었던 말은 아까 제일 1부 때 처음 했던 말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교사 생활하고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이제 불합격을 계속 이제 맞이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배 배우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생각을 해봐. 한 명의 배우를 뽑는데 지원자가 몇백 명이야. 그러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붙으면 감사한 거고 떨어진 건 당연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맞네. 그래서 아까 왜 그 윤성님도 친구처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약간 덜 힘들어졌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진짜 로또처럼 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고 안 되면 당연한 거. 이 말이 그래서 저는 되게 위로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귀는 책 제목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책 봤어요. 그래서 이 공명의 순간. 네,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도 네. 민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당장은 뭐 불합격 결과에 뭐 좌지우지 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주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하면은 아까 티코로 그런 도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무모한 도전이요? 네, 본가가 구미거든요. 경상북도 구미. 네, 서울에서 구미까지 도보 여행을 갔어요. 많이 먼데요? 티코의 유라시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시작한 게 제 혼자 생각이 절대 아니었고 이제 주변에 또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건데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연기하기 전에 댄서를 꿈꿨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가 되어서 스토리텔링 댄스라는 걸 접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매년 자전거 여행을 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길 말고 약간 고속도로처럼 그런 거 말고 약간 곡도 같은 오지를 막 가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늘 저한테 한번 같이 가자 이랬는데 아니 저는 절대 그런 거 너무 싫다. 개고생아. 개고생 너무나. 그래서 저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제가 그 시기가 돌고 돌아 30대에 연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계속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고 연기를 그럼 그만두고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되나 엄청 큰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뭔가 전환이 필요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자전거 혼자 여행을 할까 하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하다가 다치면 티코는 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다치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럼 안전하게 걸어서 가자 해서 이제 도보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가는데 국도 이런 데는 차가 다니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안전하게 몸 최대한 안 다치게 가서 자전거 도로로 갔어요. 그래서 좀 돌아갔죠. 그래서 결론은 완주를 했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뭐 빨리 가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때 17일 걸렸었어요. 17일 동안. 그래도 하루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평소 그 도보여행 많이 또 찾아오잖아요. 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하루에 걸은 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좀 느긋하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34살이었거든요. 그걸 한 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도착해서 이제 그동안 걸은 거리를 봤는데 340km였더라고요. 뭔가 나이랑 딱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 이렇게 했을 대단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까 민주님도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힘든 일이나 저한테 그런 고난이 닥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340km를 걸은 사람인데 이것도 못 이기겠어? 맞아.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엄청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운동화 그럼 혹시 한 켤레 쭉 가셨어요? 아니요, 2켤레 번갈아 가면서 저도 그래서 그 티코 준비하신 것처럼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 땀을 식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가져가서 번갈아서 신었는데 결국에는 한 신발은 너무 발이 아파서 못 신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는 그냥 거의 한 켤레로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다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마리님도 그 아까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또 조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도보로 걸어봐. 밖으로 나가.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 도보 여행은 너무 큰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했을 때 그닥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럼 나도 도보를 해야겠어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아까 뭐 신발 신기처럼 진짜 사소한 거라도 내가 성취감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해보라고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멋집니다. 너무 17일간 운동화 2켤레로. 윤성님도 이야기 들려주실 게 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340km 길진 않지만 최근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갔다 왔거든요.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이제 팀이랑 같이 갔는데 근데 사실 도보 여행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되게 혼자 여행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우선은 MBTI P이기도 해가지고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분들과 같이 가고 그렇게 한 여행이었는데 그냥 되게 그 발에 물집도 잡히고 그냥 무릎도 아프고 근데 그렇게 걷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도달했을 때 성취감 이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게 좋았던 게 약간 서로 엄청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이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냥 되게 걸으면서 뭔가 제가 요즘 뭔가 되게 생각이 엄청 많은데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냥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데 그런 생각들을 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게 되게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걷기 예찬을 몇 분이나 해주시네요. 걸어야겠는데요. 지금 집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자극받고 있어요. 집까지 걸어가신다고요? 자, 그럼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리님이 골라오셨습니다. 네, 제가 선곡해온 노래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인데 많은 분들이 영화 국가대표로 아는 노래겠지만 그 내용이 약간 그 버터플라이 나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누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저도 어쨌거나 무명 배우잖아요. 아직 뒤늦게 시작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나비가 되기 준비하는 단계야. 이런 비슷한 생각의 결이 있어서 여기 가사에 보면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아직 사람들은
근데 저 후렴을 들을 때마다 약간 진짜 날개가 쫙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가사가 네.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마치 제가 나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갈게요.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다음 사연 역시 실패담 공모에서 뽑힌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25, 99년생입니다. 철학과 전공을 했고 영어 영문학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 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안 하면 후회할 거란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싱글도 내보고 자작곡도 많이 썼고 보컬도 꾸준히 연습해 왔습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고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와 감정이 그것만이 특별하다고 믿었죠. 그만큼 열정과 자신이 있었고 너무 신이 났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왔고 아이디어가 매일마다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웃다가 자고 다음날도 또 작업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이상해졌는데 그게 진정한 자유 같다고 착각했습니다. 쌓아왔던 병 때문에 터져서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게 됐고 보이지 않는 고장이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사랑이 너무 큰 바람에 저 스스로를 다치게 했습니다. 음악은 저를 숨쉬게 하는 동시에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해서 음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그냥 실패로 남기고 싶지 않아요. 실패는 제가 넘어가는 하나의 담이고요. 그 너머를 보기 위해 지금 저는 버팁니다. 힘을 빼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앞으로의 나에게 이건 시작이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나에게 이건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부분 참 와닿고요. 이 뭉클한 절실한 느낌이 전해져서 네,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운이 느껴졌던 글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네 분은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에게 혹은 미래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 건네고 싶으세요? 영화 인터스텔라 봐도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상상해보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니까 어떤 말을 또 다른 시대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있는데요. 그거 민주님? 네, 네. 그 말씀을 드리려면 약간 좀 서사를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약간 스스로한테 거의 주문처럼 말하는 말이 있어요. 평상시에 역경이나 고난을 직면했을 때 이거 너 주인공 팔자라서 그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사실 단역이나 조연이 역경을 겪는 건 많이 조명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꼭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다음 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가님, PD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제가 그 시험관 이슈로 집에서 막 동굴 속에 gat혀 있을 때 딱 연락을 받았고 사실 제가 오늘 여기 그 온 날짜를 받았을 때도 제가 오늘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되게 힘든 그 시기에 딱 이런 당신의 실패를 축하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딱 메일을 받았고 통화를 했고
여름쯤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때 그러니까 봐봐 이거 주인공 팔자를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이 에피소드가 반드시 필요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봐봐 내 말이 맞지? 너 주인공 맞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와, 이 긍정의 기운. 네.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들이 저에게 뭐 이런 얘기 주고 받을 때 팔자라서 그래라는 말을 많이 해도 그한테 이제 주인공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주인공 팔자라서 그래라고 하니까 느낌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완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 네, 맞아요. 진짜 주인공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다로만은 이야기가 되진 않으니까 주인공 팔자라서 그래. 이거 많이 우리 또 배워갑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마리님은?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울컥해가지고 그래도 말해볼게요. 저는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아. 네. 너는 뭐든 해낼 수 있는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 우리 다 들은 것 같죠? 마리님이 지금 과거의 나에게 혹은 미래의 나에게 해준 말인데 다 지금 그래 나에게 해준 말이야 라고 지금 새기게 돼요.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민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자주 해볼게요. 네. 실제로도 주인공 하고 싶으니까. 네. 네, 윤성님은요? 저는 아까 사연 읽었을 때 맨 처음 부분에서 약간 음악을 안 하면 되게 후회할 거란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뭔가 되게 도전을 할 때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이걸 내가 나중에 안 했을 때 후회를 할까 이 생각이 들면 저는 보통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제 뭐 진로를 정확하게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뭔가 제 전공이랑 다른 도전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세계 일주를 가거나 이번에 요식업 서바이벌에 네. 출연하거나 했을 때 뭔가 그런 과정에서 많이 실패도 겪고 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약간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이런 말. 네. 그래서 다들 이런 말 풀고 사시네요. 가슴속에 하나쯤.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헤맨 게 나에게 다시 자산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근데 그런 순간에 엄청 힘들어도 계속 뭔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지 않고 뭔가 얼른 털고 일어나 이게 다 네 땅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발음은 비슷한데 해낸 만큼이 아니라 헤매다 할 때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 놀랍게 느껴져요. 사실 우리가 실패가 지금 이 사연에서도 있었지만 실패가 실패로만 남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가 확신을 꼭 주고 이러지 않아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텐데 그걸 이제 내가 과거에나 혹은 미래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형식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님은 아까 고속도로 말고 국도 타라 이 얘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 말고 또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막 힘들거나 이럴 때 그 어떤 들리는 말이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되면은 저는 별로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티시고 네, 맞아요. 좋은 말이지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앞에서 너무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밥 먹어 이런 말도 좋아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고생해라. 그러고 그냥 해. 와, 그냥 해. 고생해라. 이렇게. 이거 말고는 뭐 들어도 그 당시에 제가 들어도 막 그렇게 힘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막 고민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냥 할 거 하는 게 더 제 인생에 도움 될 것 같다. 와, 생각을 합니다. 덤덤하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는
막 되게 그 이후의 일은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과거에 저한테 그거를 다 설명한다고 해도 맞아요. 그게 막 안 안 받아들이고 안 믿을 맞아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최대할 수 있는 그냥 고생해라 그냥 하기 싫어도 해 약간. 그럼 최대한 생각할 것 만약에 같습니다. 미래의 네. 나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미래의 나는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 과거의 네. 나에게는 건넬 말이 있어도 미래의 나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돌아가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자, 우리 그때 그 실패를 딛고 이제 지금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님, 네, 아까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좀 많아 보였는데 하나씩 좀 들려주세요. 우선은 사실 제가 지금 휴학 중이어가지고 학교를 아직 못 마쳤는데 그래서 학교 졸업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뭔가 사실 제 사업을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식업이나 혹은 뭐 스타트업 같은 거를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와. 그게 좀 달라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요리 경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너무 타고난 그 요리 감각을 선보이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지금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좀 공인된 방식으로 따겠다라고 공부를 하신다는 게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좀 다르던가요? 내가 좋아해서 뛰어든 일을 약간 이렇게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과정 통해서 다시 접하게 될 때. 근데 저는 아직 그 신나는 감정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내가 요리를 하고 뭐 맛을 내려면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한 수단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자격증을 제가 따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제가 그 방송을 뭔가 제가 다시 돌아보고 봤을 때 뭔가 아직 기본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 공부도 하는 겸 제 그 기본도 다질 겸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님은 오늘 지금 하시겠다고 하신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까 집까지 일단 걸어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네. 남편 오지 말라고 할게요. 집까지 근데 그거 말고도 아마 계획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20살 때부터 40살 전에는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사인하겠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사인 받으러 갈게요. 네,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글을 더 많이 자주 쓰고 저는 글을 쓰면서 좀 치유받는 타입이어서 제가 본캐는 사람들 만나서 뭐 제목 컨설팅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사실 좀 감성적인 일을 하면서 회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출간 제의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날 수 있도록 너무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또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날. 그러면 마리님. 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탈출하고 싶거든요. 지금 사는 집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이제 청년 주거 제도가 보통 만 39세까지라 저도 이제 몇 개월 뒤면 그 커트라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오디션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넣어도 자꾸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어차피 넣어봤자 안 될 거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굴하지 않고 오디션 지원서도 그리고 뭐 어떤 주거 관련 그런 공고가 떴을 때 계속해서 넣어서 이 집을 탈출하는 게 일단 그게 한 가지 도전할 것이고요. 하나는 아무래도 요즘 배우 지망생들도 그렇고 학교에도 이런 쪽의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합격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 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소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나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쇼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마케팅해서 올해 안에
좀 그쪽에서 좀 성과를 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와, 새로운 도전들을 정말 많이 지금 이렇게 품고 계시네요. 쇼폼으로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님, 고생해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고생을 이제 계속 하실 것인지.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제가 네. 지금은 박사과정, 이제 석사과정 때는 그 로봇, 이제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되게 실패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이제 되게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로봇 보면은 안에 기어라는 게 들어가요. 네.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어떤 동력 전달을 위한 그건데 이걸 제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랑 하는 거랑 이거를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설계도는 이렇게 그려놓고 그 실제로 제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만드는데 거의 한 1년이 걸렸어요. 네. 한 어디에 이렇게 해보고 이것 좀 바꿔보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거의 한 20번, 30번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할 때도 되게 이전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후는 이제 그때 했던 것들은 잘 끝나서 이제 네. 요즘 새로운 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 하는 거는 이제 네 발 달린 개를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팔을 달아가지고 좀 새로운 좀 문도 여실 거고. 근데 약간 저희 그냥 막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전신 조작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거를 해보려고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설계 단계하고 그것을 또 실제 구현하는 과정 사이에 그 헤매는 시간이 또 1년 정도 걸리셨다고 네. 하셨는데 보통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많이 걸렸던 제가 거예요? 좀 많이 걸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더라도 약간 더 많이 걸릴 때도 있고. 네네네. 그렇군요. 이 로봇 개발에서 이런 풍경을 꿈꾼다 하는 거 있어요? 약간 정수님이 만드신 어떤 로봇으로 이런 거 하고 싶다. 근데 약간 이제 이건 또 되게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휴머노이드를 하잖아요. 그 사람 인간형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랑 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그렇게까지 효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술 단계에서. 그래서 네 발 달린 로봇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로봇들이 이제 좀 사람들이 못 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있잖아요.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위험 지역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위험한 일들을 해주고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인명 구조를 한다든지. 너무 중요한 거네요, 진짜. 고생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인용하죠. 자,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님이 골라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레드벨벳이라는 이제 그 걸그룹의 행복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레드벨벳 데뷔곡인데 제가 매년 1월 1일 딱 12시 땡 치면 듣는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이거를 한 해 시작할 때 듣고 가면은 그 해도 이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 스스로의 좀 미신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12시 되면 재종 땅 치는 거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듣습니다. 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맞아 뭘 들으셨어요?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그냥 중고등학생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서 그렇게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여기서 없는데 드시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좀 여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수님 얘기 들으니까 이런 약간 의식적인 어떤 재밌을 리추얼이 것 될 같아요. 수 있는 노래 하나씩 품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레드벨벳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열심히 막 콘서트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정말 아끼는 곡을 오늘 들고 오신 거네요. 네. 레드벨벳의 행복 듣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가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 또는 좌절을 겪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대학원 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저보고 외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까지 영어 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걸 듣고 정말 크게 좌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좀 더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남보다 나는 2배, 3배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은 기분 나쁠 일도 아니더라고요. 20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갖고 굉장히 힘들었지. 그때는 도망 다닐 정도로 했었어요. 그때 지방 내려가서 열심히 서울로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뛰었죠. 그래갖고서 이제 다시 회복을 했어요. 내가 그때 20, 30대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된다. 왜 가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배우예요. 배우들이 연습했을 때 연습 이유는 실패예요. 우리 실패하면서 연기도 좋아져요. 그리고 인물도 찾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 되게 좋아요. 진짜 실패해도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 실패해요. 모든 선생님들,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누나들 다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났어. 다시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면서 좋아져요. So, 우리 실패하자. 20, 30대면 모든 인생의 기초 아니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었으니까 일단은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정말 좌절도 해보고 실패는 한두 번 하면은 그만큼 나한테 용기도 되고 내가 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지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노 조언, 노 솔루션이지만 우리보다 앞선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실패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역시 평범하지만 특별한 존재이신 인생 선배님들의 실패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EBS 창사 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2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는데 3, 4부까지도 할 법하죠.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여쭙겠습니다. 민주님 어떠셨나요? 우선은 이 제목을 어떤 분께서 기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실패를 축하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공 팔자랑 너무 잘 되는데 저는 약간 오늘의 이 실패 이야기, 우리의 실패담 나누는 걸 통해서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정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연구할 때 막 동력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엔진은 이제부터 실패로 정했어요. 와, 네. 와, 축하합니다. 마리님은요? 저는 일단 너무 멋진 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학기 중이라 수업을 째고 여기 와 있어서 일단 교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는 와서 좀 위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시작할 때 사실 불합격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들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분들의 삶이 그래서 내가 되게 좀 오만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정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연구하시면서 실패를 더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직업에 국한된 게 진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성님이 그 기초부터 해야겠다고 해서 자격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뒤늦게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한 거여서 너무 공감이 갔고 민주님 말씀 들으면서는 그 소소한 성취를 이뤄가신다는 게 저랑 비슷하네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로 너무 위로받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지금 마리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사실은 이 실패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꼭 효용, 성과 이런 얘기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 가치가 다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하게 되고 다 비슷하네. 그리고 나와 너무 다른데 하는 데서 다양성을 확인해서 내 정체성을 다시 알 수 있다고 이 최근에 실패 빼앗는 사회라는 책 통해서 제가 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정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연구실 째고 나온 거라서 다 먹고 그 네. 교수님께 황보재민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악 따라 드릴까요? 편지라도. 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분들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좀 제가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좀 더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님도 인상적인 분 그런가요?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모두가 그렇습니다. 윤성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다른 거를 안 하고 온 건 아니지만 이번에 좀 진짜 다양한 사연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실패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들을 넘는 방법을 좀 배워간 느낌? 그래서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렇게 아까 민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소소한 성취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실패를 넘는 방법들을 좀 더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 했는데요. 저도 여기서 사실은 눈빛들이 오가는 거, 그리고 이제 말을 소리내서 하지 않아도 말이 속으로도 오가는 것이 막 보이기도 하거든요. 흐름이 느껴지니까요. 오늘 이렇게 실패를 공통 분모로 두고 우리가 만난 건데 굉장히 특별한 자리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그런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여기서 오가는 그 느낌들 때문에 와 진짜 너무 계속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네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대화 통해서 또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 EBS에서 실시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EBS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에서 라디오 수상작으로 선정된 김효진님의 기획안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위즈덤하우스, 사람인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 주셨습니다. EBS 창사특집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여기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까짓것 실패 축하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실패했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실패했기에 더 나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패가 또 주인공 팔자이기 때문에 온다는 것도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당신의 아름다운 실패를 축하합니다.